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부는 좋은 것을 바르면 그만큼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은 피부에도 그대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것 하나만 섞으면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고 젊은 피부처럼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강력하게 확산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쉬우며 병원이나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는 특히 중장년층에게 빠르게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미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며 색소가 늘어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피부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관리만 잘하면 되돌릴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이 틈을 타서 집에서 간단히 천연 재료로 며칠 만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피부는 단순히 겉에 바르는 물질로 조절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과 내부 생리 상태를 동시에 반영하는 조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혈류는 줄어들며 면역 반응과 회복 속도 역시 감소합니다. 즉, 젊은 피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구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바르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마찰이 줄고 거울을 보면 잔주름이 덜 보입니다. 이 경험은 뇌에 효과가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남깁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피부 구조의 개선이 아니라 표면 현상의 변화라는 점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면 이 오해가 더 분명해집니다.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올리브 오일을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 여기에 비타민 캡슐을 터뜨리거나 레몬즙, 꿀, 식초 같은 것을 섞습니다. 흡수가 잘 되게 한다는 이유로 랩을 씌우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오랜 시간 방치하기도 합니다. 피부가 따끔거려도 좋은 반응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피부가 자극을 받을 때 항상 즉각적인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피부는 감각신경 반응이 둔해져 있어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적인 오일 도포와 자극물질 혼합은 피부 장벽을 점점 더 약화시킵니다. 취약한 사람군은 분명합니다. 이미 피부가 얇아진 고령층,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큰 여성, 과거에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을 겪은 사람,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했던 사람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들은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겉으로는 윤기 있어 보이다가도 내부에서는 미세 염증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결국 첫 번째로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과 피부가 실제로 건강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관리라고 믿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피부를 더 취약한 구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피부에 좋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의 모든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올리브 오일을 바르면 피부가 회복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표면에 얇은 지질막을 형성합니다. 이 지질막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지질막의 구성 성분을 대체하거나
재생시키는 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피부 표면 위에 덮이는 형태로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수분 증발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준다는 말을 피부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부 구조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뚜껑을 덮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뚜껑을 덮으면 내용물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내부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오해가 반복될까요?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인 올레산은 발림성이 좋고 피부 위에서 빠르게 퍼집니다. 이로 인해 피부 표면이 고르게 정리되고 빛 반사가 증가합니다. 빛을 고르게 반사하는 피부는 주름이 덜 보이고 탄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은 실제 피부과에서도 메이크업이나 촬영 시 활용되는 광학적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구조적 변화가 아닙니다.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진피층의 밀도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표면이 매끄러워졌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바르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올리브 오일이 모든 피부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레산은 침투력이 강한 지방산입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한 젊은 피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장벽 기능이 약해진 피부에서는 각질층 사이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분 손실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촉촉해졌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며칠 뒤 더 건조해졌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피부 타입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장벽 상태의 차이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피부에서는 이 부작용이 더 늦게, 더 조용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것을 섞는 행동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비타민 캡슐, 산성 성분, 당류 성분은 각각 피부에서 작용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이를 무작위로 섞으면 피부의 약산성 환경이 깨지고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색소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기미나 잡티가 오히려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피부를 젊게 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질 덮개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관리가 아니라 피부 구조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동안 피부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많은 피부 관리 정보가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부 과정을 설명하면 단순한 해결책처럼 보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오일을 바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층은 각질층입니다. 각질층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단순한 껍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벽돌과 시멘트 구조처럼 매우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야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도포되면 이 각질층 사이 공간이 빠르게 채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 증발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피부 신경 말단에 전달되는 자극 신호도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편안하다, 촉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단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주요 지방산인 올레산은 피부 침투력이 높은 성분입니다. 장벽이 약해진 피부에서는 이 올레산이 각질층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조가 느슨해지면 단기적으로는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붙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피부는 외부 보습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즉, 스스로 지지를 생성하고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부터 안 바르면 더 당긴다,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개선이 아니라 의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부 반응은 면역 시스템입니다. 피부는 외부 물질이 반복적으로 유입되면 이를 잠재적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오일에 다른 성분을 섞었을 경우 피부는 이를 하나의 복합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미세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염증은 통증이나 발진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미세 염증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시키는 세포가 바로 멜라닌 세포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윤기 있었는데 몇 주 지나니 기미가 더 도드라진다는 경험이 발생합니다. 이는 노화가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방어 반응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특히 고령 피부에서 문제가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진피층 혈류량은 감소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한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즉, 자극은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회복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겉으로 보이는 윤기는 오히려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착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령 피부는 감각신경 반응이 둔해져 있어 손상이 진행 중임에도 괜찮은 것 같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방식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자극이 누적된 뒤에야 색소 변화, 가려움, 얇아짐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혼합 성분이 피부 안에서 하는 일은 구조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일시적으로 덮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효과처럼 느껴지는 부분과 위험이 같은 경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효과가 있으니 계속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관리는 어느 순간부터 문제의 원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 보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 현실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때 좋아졌던 순간만 기억하고 그 앞뒤 맥락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피부 변화는 항상 누적 과정으로 나타나며 단일 행동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의 사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70대 초반 여성 B씨는 수년간 얼굴 당김과 잔주름을 불편하게 느껴왔습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은 없었지만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도 건조감이 빠르게 돌아오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B씨는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관리법을 접하게 됩니다. 초기 상태에서 B씨의 피부는 이미 장벽 회복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각질층은 얇아져 있었고 피지 분비량도 줄어들어 외부 보습에 의존하는 패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바르자 피부 표면은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졌고 윤기가 생겼습니다. B씨는 이 변화를 피부가 살아난 느낌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 해석에 있었습니다. B씨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용 빈도와 양을 늘렸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비타민 캡슐을 섞어 사용했고 흡수를 돕기 위해 세안 직후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바로 도포했습니다. 이 시기까지도 큰 통증이나 발진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예전보다 더 쉽게 붉어졌고 햇빛에 노출된 뒤 기미가 도드라졌습니다. 잔주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면서 주름의 선이 더 또렷해진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2단계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략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B씨는 오일 사용을 중단하고 무언가를 더 바르는 방식에서 피부를 덜 건드리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안 횟수를 줄이고 자극이 적은 기본 보습제를 소량 사용하며 자외선 노출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수면 시간과 수분 섭취를 점검했습니다. 변화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피부는 특별히 좋아 보이지도 나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려움과 붉어짐 빈도가 줄어들었고 피부 톤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주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악화되는 패턴이 멈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피부 변화는 무언가를 바른 결과가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되찾았을 때 나타납니다. 올리브 오일이 처음에 효과 있어 보였던 이유는 구조 개선이 아니라 표면 환경이 일시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하느냐입니다. 이 기준 없이 따라 한 방법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방향을 잘못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제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뭔가 효과를 본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길 때입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사람은 판단을 멈추고 반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혼자 결론 내리지 않게 되는가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려지고 자극에는 더 민감해지는 구조로 변합니다. 따라서 빠른 변화, 눈에 띄는 차이를 전제로 한 관리 방식은 애초에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며칠 만에 확 달라진다는 표현은 관리 영역이 아니라 판단을 흐리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실천 설계는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피부가 당기거나 거칠다고 해서 즉시 오일을 추가하는 방식은 의미 없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 30분 이내에 따가움, 가려움, 붉어짐이 나타난다면 이미 장벽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외부 자극을 더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같습니다. 첫째, 자극을 줄입니다. 둘째, 수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자외선 노출을 관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성분을 추가해도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모든 오일류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피부 구조를 바꾸는 해결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차가 매우 크며 같은 방식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내용은 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피부 질환, 색소 질환, 만성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최근 몇 달 사이 피부가 급격히 얇아졌다고 느끼는 경우, 가려움이나 화끈거림이 반복되는 경우, 기미나 잡티가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집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이유로 진단을 미루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관리라는 이름으로 시도하는 행동은 문제를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 실천했을 때 가장 흔한 실패는 과도한 반복입니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는 외부 보습에 의존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건조와 색소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효과처럼 보이는 현상과 실제 변화는 다릅니다. 확신이 생길수록 판단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접근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 콘텐츠의 목적은 안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을 깨고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서야 피부 관리가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어려운 이유를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보가 많아졌고 선택지가 늘어났고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은 복잡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정작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신 없는 노력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방향 없는 성실함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버텨야 할 시간으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힘든 이유는 내가 약해서라고,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많은 경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판단 기준의 부재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은 계속 자신을 소모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디에 열심히 써야 하는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방향으로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 결과를 만들지 못할 때 사람은 자신을 의심합니다. 이때 생기는 상처는 실패 그 자체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 합니다. 조언을 듣고 책을 읽고 영상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언은 더 노력하라, 포기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 말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비워둡니다. 지금 이 노력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노력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 자체를 미덕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남아있는 것은 피로뿐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또 다른 목표로 덮으려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인생은 계속 채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무엇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설명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선택이 맞다고, 이 방향이 옳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타인의 확신 위에 자신의 시간을 올려놓을 때입니다. 그 확신이 틀렸을 경우 잃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아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 답이나 믿지 않게 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선택을 신중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덜 흔들리는 방향을 택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당신이 지금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재설정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속도는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야 의미를 가집니다. 방향 없는 가속은 결국 탈진으로 끝납니다. 지금 숨이 가쁘다면 더 빨리 가야 할 때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떠안은 책임 중 상당수는 사실 당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대, 역할, 이미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맡게 된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삶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꿈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기 증명입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는 노력, 틀리지 않으려는 집착, 항상 옳아 보이려는 태도는 삶을 갉아먹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질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조심성은 결국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에 인생을 쓰지 않느냐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기준이 서면 삶은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더라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확신이 없다는 사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 없이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확신 없는 상태를 견디는 사람만이 나중에 자기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생은 빠른 사람보다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